네, 오늘 저희가 이 문제 해설해드리기 위해서 국민대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제 마침내 최종 해법이 발표되고 제3자 변제안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제3자 변제안 어떤 것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그 책임 있는 일본 2개 기업이 말하자면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판결이죠. 네, 네. 이번 정부가 낸 안은 그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대신 우리 행안부 산하에 있는 강제동원 지원자 피해 재단이 있습니다. 그 네. 재단이 중심이 돼서 말하자면은 대의 변제를 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대납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골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위 변제, 그러니까 대신 갚는다 그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3자가 변제하는 방안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만은 그동안 관건이 그러면 이 조성하는 기금에 한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 기업 특히 그 두 기업이 참여하느냐 그것이 관심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우리 재단이 꾸리게 되는 그 기금 조성 바스켓 안에 네. 일본 그 책임 있는 2개의 기업이 말하는 피고 기업이 예. 과연 참여하느냐, 그리고 그 2개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호응 조치로 말하자면 사죄 표명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네.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그 발표를 보면은 사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과거사 사죄 반성에 언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네. 일본 2개 기업은 직접 우리 재단이 꾸리는 그 바스켓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 대신 미래 청년 협력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업의 조성 사업에는 참여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일본의 2개 기업 피고인 기업들이 이 재단에 굳이 이렇게 참여를 극구꺼리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거는 아마 오래된 일본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네.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는 1965년 아까 좀 해설에도 나왔지만 65년 청권 협정에 의해서 징용 문제 등등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그 대법원 판결에는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따를 수 없다. 그것은 당신들의 국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일본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만약 일본의 피고 기업이 이 재단이 꾸리는 그 기금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은 네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그 공감하는 것으로 또는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두 기업이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일본 제철입니다. 일본 제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우리 그 조선인들이 끌려와서 노역을 했었던 그 기업들인 것이죠. 뭐 여러 기업의 우리 그 징용 피해자들이 노역을 했는데요. 네. 그 2개 기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2개 기업이 우리 국내에 지금 투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제 법적 관할권이 우리 국경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이 피고들이 말하자면 원고들이 그 2개 기업을 상대로 해서 국내 법정 소송을 한 것이고 그 결론이 대법원 판결로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기업들이 끝까지 제3자 변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마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지금 말씀하신 청년 미래기금, 가칭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이 청년 미래기금은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운용된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일본의 그 경제단체인 계단낸 경제단체 연합회가 있고요. 네네. 한국은 전경련이 있죠. 그래서 이 2개의 기업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기금을 조성하고 네. 이 조성된 기금은 아마 한국의 일본 유학생 또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 등을 참여하는 그 청년 세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러나 그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구체적인 그 집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그 명확하게 나온 바는 없습니다. 네. 아마 오늘 중에 큰 윤곽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 기금에는 그 두 기업도 참여
피고 기업들도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단낸 안에는 지금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회원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정한 아마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정부가 그 이 해법을 내놓으면 일본 정부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형태의 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일 관계에서 보면 좀 획기적인 이정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내용적으로는 과거 직시, 두 번째로는 미래 협력, 세 번째로는 한국과 일본의 상호 인정, 아마 이런 내용이 가장 골간을 이룬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기시다 총리의 일종의 화답으로 나오는 발언에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당시에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식민지배 문제에 관한 통절한 반성 그리고 진심으로부터의 사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강제 동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네, 네. 식민지배에 대한 원론적인 사죄론, 반성론을 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새로운 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인정해왔던 기존의 입장을 답습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1998년 오부치 당시 총리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저 뒤에 그러니까 대중문화 개방되고 서로 이제 한일 관계가 활성화됐었던 거죠. 저 선언 이후에. 네, 기본적으로 일본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 사죄 반성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우리는 그거에 화답해서 미래 협력을 전면적인 미래 협력으로 나가자 해서 경제, 안보, 문화 협력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합의를 했죠. 네. 자, 관건은 이제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니겠습니까? 2015년에도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완전한 해결이 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아쉬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피해자 그룹이나 또 우리 국민 여론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책임 있는 일본 기업들이 그 배상 기금에 참여하고 또 이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사죄 표명을 할 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근데 이번 그 발표에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대치라고 할까요? 희망 사항이 뭐 다소 반영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일본 기업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또 사과 내용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네, 좀 네. 다소 반발과 비판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징용 피해자 역시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국가가 그 담당해야 될 말하자면 보훈 정책 내지 원호 정책의 몫이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충분히 호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또는 우리 그 지원 재단이 중심이 돼서 이 피해자들을 보다듬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아마 국회에서 이 징용징병 피해자 그룹에 대한 지원 또는 기억, 추모 등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면은 예. 상당히 그에 대한 화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도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겠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그 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과연 가능하겠냐 하는 회의론도 없지 않습니다. 과거 문희상 전 의장 시절에 네. 그러한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입법화되지는 못했죠. 우리 네. 국회 내에서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그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가 21만 명이라고 하고 2005년 특별법 제정, 2007년 특별법 제정된 이후에 7만여 명 이제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네. 사실 정확히 모르고. 우리 좀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무상 3억 불, 무상 2억 불이 지급되었습니다. 네네. 물론 그 현금의 형태가 아니고 자본재, 중간재, 기술 등등의 형태로 왔던 것이죠. 네네. 사실은 이 자금의 성격 중에 상당 부분은 이 피해자, 징용 피해자들의 목도 들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정희 정부는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이 자금을 쓰기보다는 일단 경제를 건설하는 쪽으로 자금을 사용했죠. 그래서 네, 포스코 등등 당시 우리 지금으로 보면은 과거에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관련 있는 그런 그 말하자면은 기반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일 텐데 이 기업에 먼저 자금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네, 네. 보니까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그 구제 사업은 좀 늦어지게 됐죠. 그래서 74년에 이들을 위한 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숫자로 보니까 청구권 자금 무상 3억 불 중에 한 10% 정도가 여기에 소요되었고요. 어허. 그리고 이것도 미흡하고 그 당시 이 피해자 구제라 하더라도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그 조치를 취했던 것이기 때문에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피해자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고 그런 요구가 그 성과를 거둔 것이 말하자면 2007, 8년도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지원자 그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안이었습니다. 네. 이 법안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1만 명 중에 7만여 명의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 또 네. 부상자 유족에 대해서 일정한 그 지급 조치가 이루어졌죠. 예. 그럼 그럼에도 나머지 14만 명은 왜 안 받은 것이죠? 21만 명 중에 네. 그것을 그 신고한 사람에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신고해서 모두에게 준 게 아니고 예, 예. 그 신고 내용을 보아서 그 네. 심사를 진행해서 적격하다고 판단한 다시 네. 말해서 징용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망자 부상자에 한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7만 5천 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생존 피해자에 대한 그 구제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마 그 이후 2012년, 2018년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번 협상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윤 대통령의 입장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단히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징용 문제 그 자체는 한일 과거사 이슈기는 하지만 네. 지금 한일 관계나 국제 관계에서 이 문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북한 핵 등등 관련한 국제 정세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그 경제 안보 관련 이런 움직임을 바라볼 때 한일 관계를 징용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 상황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 외교의 목표다 이렇게 아마 설정을 하고 이 문제를 접근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까 그 저희 도쿄 특파원이 보도한 걸 보면 오늘 아마 기시다 총리 또 일본 측에서 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을 이제 철회하는 것을 발표할 것 같다고 하는데 아까 2019년에 수출 규제했다고 일본이 반발하는 조치로 그 이후에 이게 경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출 규제가? 2019년 그 8월에 그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3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요. 네네. 그 다음 달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그 제품을 제외시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조치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네. 물론 일본의 그런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우리 산업계 전반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산업 현실이 과거에 일본에 의존했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하는 그런 현실 여건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역이나 투자나 이런 전반적인 경제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제약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이번 그 우리 그 윤 대통령의 조치에 화답하는 그 하나의 일환으로 일본은 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려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동안 10여 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그 정상 간의 셔틀 외교 관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 정상화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짧은 미래 3월 중에 우리 대통령의 방일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3월에 이제 윤 대통령이 방일해서 한일 정상회담 하게 되면 야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뭐 급할 게 있느냐,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라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은 한일 관계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후에는 어떤 우리한테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끝으로 좀 전망을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만 놓고 보면은 지금 안보, 경제
공급망 이런 협력이 대단히 지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징용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한일 관계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더 나가면은 4월에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5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 서미트가 있죠. 그래서 3, 4, 5월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복원 그리고 한미 관계의 발전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공조 체제가 3, 4, 5월에 이 외교 일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우리 정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올 정부의 발표, 최종안 발표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자 측의 반응, 꼭 그에 대한 또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국민대 이원덕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